오늘은 2주차 식품위생학입니다. 오늘은 이제 위생학에 전반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식품과 관련된 미생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60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2-6은 실제 교재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식품에 관여하는 미생물에는 세균, 곰팡이, 효모, 바이러스, 원생동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그 위에 미생물도 나오지만은 식품에 관련하는 미생물들이 총칭해서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균입니다. 박테리아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둥글거나 탕후이는 알균 형태 또는 강균 또는 나성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실제적으로 가로 세로 0.5에서 1에서 3 마이크로메타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은 미생물 중에 수분 활성도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겁니다. 수분 활성도는 아마 식품화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 1이 최대입니다. 이런 순수 함물일 때 수분 활성도 1. 그런데 세균은 수분 활성도가 한 0.96에서 0.99 정도 있어야 생육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성이나 알칼리에서 잘 자라고 pH 4.5 이하의 산성에서는 자라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생육 온도는 5도의 정원균부터 60도 고온균에서 범위에서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산소 요구도에 따라 호기성 또는 행기성, 통성 행기성 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요구성에 따라 독립 영양생물 그리고 종속 영양생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실험 시간에 배지에서 키우는 미생물은 다 종속 영양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성분을 첨가를 해줘야 먹고 자랄 수 있는 거. 여기 독립 영양생물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식물을 말합니다. 식물. 그러니까 강합성을 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물체를 말하는데 미생물에서도 강합성하는 강합성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런 미생물들은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세균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세포막이 있고 여기에 단백질 합성하는 리보솜, 그다음에 세포질 안에 메소존, 그다음에 아포, 섬모, 플라스미드. 플라스미드는 염색체, 누클레이드 외에 또 다른 복제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하는 유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최초의 유전자 제조와 유전공학의 실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플라스미드는 어떤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식중독균 중에 대장균 O127H7 같은 경우 이 플라스미드에서 독소가 유전자 발현이 돼서 독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포막, 세포벽, 글리코칼릭스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벽에 따라 우리가 흔히 그람 음성균, 그람 양성균 그리고 고세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균의 가장 큰 특징은 원래 생물하고 차이점이 핵을 이루는 핵막이 없다는 겁니다. 핵막이 없고 이 안에 거의 누클레오티드 핵산이 그대로 존재를 한다는 거.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일명 진균류, 진핵생물입니다. 진핵생물. 그래서 곰팡이의 특징을 보면은 세균은 행기성균도 있고 호기성균도 있고 통성 행기성균도 있지만은 곰팡이는 대부분 산소, 사람처럼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대 호기성균입니다. 다세포 생균이며 일명 사상균류라고도 합니다. 균사나 표자에서 증식하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우리 흔히 장마철에 보면은 식빵 같은데 곰팡이 피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균사체 길이는 5마이크로메타 정도. 원형지의 다핵 덩어리고 그리고 객막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백은 다당류인 키틴 그리고 셀룰로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곰팡이의 생리학적 특성은 세균보다는 좀 수분 활성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는 0.8 이상, 어떤 거는 0.62에서도 자라는 게 있습니다. 건조 곰팡이 같은 경우. pH는 역시 좀 부르드하게 산성 조건이나 약 알칼리 조건에서도 자라는 곰팡이들이 있습니다. 생육 최적 온도는 25도에서 30도. 보통 수분이 건조식품,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한 13에서 15% 정도 되는데
여기 세균은 정식을 못하는데 곰팡이는 정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을 도정하고 건조를 할 때 쌀 수분 함량을 얼마 정도 맞추냐면 곰팡이 문제 때문에 11% 정도 이하로 보통 수분 함량을 맞춥니다. 그리고 분생자, 포자난 포자, 또 무성포자, 자낭포자, 접합포자 같은 유성포자, 그러니까 무성포자를 행성하느냐, 유성포자, 그러니까 포자를 행성하지 않느냐, 자낭포자를 행성하느냐, 접합포자를 행성하느냐에 따라 곰팡이를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곰팡이는 그 식품위생과 관련된 곰팡이는 접합균류, 자낭균류, 불안정균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아스필리질리스소, 그다음 페니실륨소, 푸사륨소 등이 독소를 형성하는데 이제 3장에 나오겠지만은 이 독소를 마이코톡시티스라 해서 마이코톡신 해서 곰팡이 독소라고 합니다. 곰팡이 독소. 그래서 곰팡이 분류나 이런 식으로 뭐 분생포자를 형성하든 접합포자를 형성하든 이런 식으로 요거는 대표적으로 페니실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니실린. 그리고 이거는 대표적으로 아스피리질리스소. 그리고 이제 갱막에 따라 뭐 조상균류하고 그다음에 갱막이 없는 조상균류하고 갱막이 있는 조상균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진균류인데 정식 행태는 세균하고 비슷하게 정식하는 균이 있습니다. 이 균도 진핵생물입니다. 효모 이스트라고 하는데 수분 활성도는 곰팡이보다 다소 높은 0.85 이상. 아까 곰팡이는 0.8 정도였죠. 그리고 pH는 2.0에서 8.5. 생육 pH는 거의 곰팡이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생리적 특징은 행기적 조건에서도 성장이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알코올 발효를 할 때는 행기적 조건이 됩니다. 행기적 조건이. 홈의 크기는 5에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뭐 타원형이나 소세지형, 필라멘트형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보다는 크고 곰팡이보다는 작은 단위세포 형태입니다. 생식은 무성생식이 한 출합법, 번딩이라 해서 한 세포가 하나의 세포로 떨어져 나오는 형태, 그런 형식으로 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진핵세포에 속하는 진균류에 속한다. 그래서 식품에서 효모는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주로 긍정적인 측면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는 알코올 반응이 높아 주류 양조, 제빵 제조 등에 사용이 되고 단백질, 핵산조미료, 비타민 등의 생산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단세포다 이제 싱글 셀 프로테인으로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 측면으로는 버터, 치즈, 요구르트 유제품 등의 전임식品이나 또는 설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실 엑기스 뭐 이런 것들의 숙성과 부패의 원인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캔디디아 알비칸스라는 효모균은 피부 질환균으로 특히 여성의 질내, 자궁질 쪽의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세균이나 곰팡이와 달리 식중독 유발 등의 식품위 생산의 유해도는 낮은 편이다. 그러니까 식중독은 잘 유발하지 않는데 부패나 숙성에 관여하는 균들은 있다. 효모는 아까 번딩으로 출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극 출하, 양쪽에서 갈라지는 형태, 그 다음에 양극 출하 이런 식으로 출하법에 의해서 정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뭐 첫 시간에 우리가 간염병의 역사에 대해서 할 때도 조금 알아봤는데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독자적인 대사 기능이 없고 반드시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정식하는 절대 기생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첫 주 수업하는 보강 자료로 다시 강좌에 올릴 겁니다. 크기는 0.02에서 0.3 마이크로 정도, 3 마이크로 정도입니다. 그래서 식품 중에서는 정식하지 못하나 뭐다? 숙주, 이게 식물이든 박테리아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여기서 정식을 하는 거. 그래서 바이러스는 보통 비료라는 분자 형태로 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숙주 세포를 만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트랜스포머가 합체하듯이 합체를 합니다. 합체를 하고 흡착을 합니다. 숙주에 흡착을 한 다음에 침투를 하겠죠, 그죠? 침투를 한 다음에 뭐다? 독자적 대사 기능, 즉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숙주 세포의 대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복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복제를 해서 이제 바이러스를 많이 생성을 합니다. 어느 정도 생성이 되면은 숙주 세포를 파괴를 시키고 방출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방출된 것들이 공기 중이나 침이나 이런 쪽에 하면 이제 간염이 계속 번지게 되는 그런 행태입니다. 그래서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이 없고 백신으로만 치료하는데 그 백신 치료 개발도 상당히 더디다. 왜? 바이러스의 진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식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박테리오 파지 같은 발효산의 외에는 세균이나 방성균이 침입하여 이게 세균이 발효를 해야 되는데 이놈이 침입을 하면 세균을 다 터뜨려 죽어버려요. 그래서 발효를 하지 못하게 하는. 특히 어떤 박테리아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 파지라 그럽니다. 특이적으로 이름을 박테리오 파지. 그래서 발효균의 용균, 정식 억제 등의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이러스는 DNA나 RNA 중에 하나의 핵산하고 단백질로 구성된 아주 단순한 생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원핵 생물, 세균부터는 뭐 핵산, 단백질, 탄수화물, 뭐 무기질, 아주 다양한 유기 행태로 띠는 그 복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단 핵산하고 단백질. 뭐 바이러스도 DNA를 베이스로 한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 원생 동물 프로토자라 그럽니다. 원생 동물은 호기성을 지니고 세포의 크기는 좀 큽니다. 2에서 20 마이크로메타. 건조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낮으며 엽록소가 없다. 행태는 구형, 원초형, 엽사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펜모충류, 건청류, 포자충류, 선모충류로 되어 있다. 기생충하고는 틀립니다. 프로토자 원생동물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미생물 오염원에 대해서 한번 미생물 오염원은 토양유래 미생물, 수생에는 담수 또는 상수원 그리고 해양 이 세 개의 미생물로 나뉩니다. 그리고 지금도 떠다니고 있는 공기중 미생물 그리고 우리 동물이나 사람 똥하고 관련된 분변 미생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생물 오염원은 1차 오염하고 2차 오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에 보다시피 1차 오염은 소위 말하는 재배 또는 생산하는 그 환경, 생산하는 환경. 그래서 생산 환경인 토양, 바다, 강, 공기 등의 자연 환경에서 서식하는 동물, 식물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 오염은 식품의 취급 또는 가공, 저장, 유통 중에 오염되는 행태를 2차 오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 보통 미생물 오염에 의해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패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미생물의 작용 중에 하나로 발효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미생물학적 측면에서는 두 가지 다 똑같은 기능이다. 미생물의 측면에서는 자기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부패를 시키던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미생물이 이용할 수 없는 행태로 가게 되면은 이걸 부패라 그러고, 우리가 미생물이 작용을 했는데 이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행태가 되면은 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부패는 또 단백질 등이 분해돼서 저급 화합 물질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효란 것은 탄수화물이 주로 작용해서 유기산이나 알코올 등을 생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실러스 서버틸러스라는 고초균이 있는데, 고초균은 청국장, 콩에 자라면은 이거는 사람한테 유익한 청국장이 되지만, 쌀에 자라면은 뭐다? 쌀을 부패하게 하는 미생물이 된다. 같은 균이라도 그러니까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효와 부패로 나게 됩니다. 첫 번째 토양 미생물. 토양 1g당에는 평균 적어도 1억 마리 이상의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토양 1g의 약 90%는 세균입니다. 세균. 그리고 그 외에 방성균, 곰팡이, 효모, 조류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식품에 오염시키는 주된 토양 미생물은 바실러스나 크레스티디움, 주로 아포를 생성하는 세균들. 그리고 곰팡이류는 아스프레질리스, 페니실륨, 무화, 라이조포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으로부터 오염되기 쉬운 식품은 어패류, 가채류, 곡류, 유제품, 육류 등이 있습니다. 수생미생물, 수생미생물 아까 담수, 세균, 세수, 세균, 하수 세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 원너, 하천 이런 것들에 서식하는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저온 생유류이고 슈도모나스, 에로모나스, 플라보박테리움, 아크로박터, 알카리제니시스 이런 균들이 주로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 해수세균의 특징은 소금 농도, 그러니까 바닷물이 보통 우리가 2에서 4% 정도입니다. 소금 농도가 2에서 4%인데 해수세균도 역시 1에서 3% 정도의 해수 농도에서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물에 오면은 얘는 30% 정도 있으면 죽습니다. 삼투압이 맞지 않아서 삼투압이. 그래서 저온세균으로 주로 장염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 그 유사한 비브리오 블리칸스, 폐혈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폐혈증. 여기에 또 유사한 비슷한 놈이 있습니다. 비브리오 콜레라병을 일으키는. 그래서 어류나 폐류의 직접적인 오염원이 된다. 하수세균, 주로 민물, 흙, 분변 등에서 유래하는 세균으로 분변, 특히 똥에 유래하는 세균이 많기 때문에 이콜라이, 프로테우스, 케이비실라, 엔테로박터, 바실루스 코리스튜디움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풍부하여 부패 세균이 정식하기 쉬워 하수 1회 밀 중에는 수백 마리의 미생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공기 중의 미생물, 토양이나 먼지로부터 오염된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공기 중으로 상승해서 공기의 먼지하고 같이 떠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균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환경이나 자외선 등의 강한 미생물입니다. 좀 일반적인 세균보다 좀 악조건, 건조한 환경이나 자외선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그래서 주로 아포를 생성하는 바시러스균들이 많습니다. 식품 중에는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이걸 식품을 오래 개봉을 해놓으면 공기 중에 있는 균들이 낙하를 해가지고 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실러스하고 진균류 곰팡이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분변 미생물이라 해서 위 소장 대장으로부터 유래된 미생물 균총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뇨 처리와 관련된 토양이나 하천을 오염시킵니다. 여기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에스체리카 대장균입니다. 그리고 장내에 존재하는 락토바실러스, 젖산균, 크리스티움, 엔테로박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나 장구균 같은 동물의 분변이 식품에 오염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품위생상의 가장 중요한 균이라고 봅니다. 오염 지표균으로 보통 식품위생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균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좀 크게 알아봤다면 이제는 좀 개별적 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실루스 속 첫 번째 락토바실루스, 마이크로코커스, 슈도모나스, 에스체리카, 프로테우스, 세레티아, 스테빌로코커스, 비브리오, 크레스티움 속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실루스 속입니다. 일반적으로 호기성, 통성, 행기성균이고 내열성, 내생포자를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세포는 열에 약한데 얘가 환경이 악화가 되면 포자를 행사합니다. 이 포자는 상당히 열에 강하다. 110도씨에 한 10분 정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게 내열성 포자입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전분 분해력이 강해서 많은 식품들을 변폐시키고 산과 가스를 행성하여 특이한 냄새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국장을 먹지만 청국장 같은 게 어떻죠?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나죠. 이게 단백질이 분해돼서 단백질이. 대표적인 게 고초균, 대표적인 부패균으로 우리는 위생 실험 수업이다 보니까 바실러스 오브틀리스가 부패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식품 발효학으로 하면은 이런 발효 미생물로 들어갑니다. 발효 미생물로 된장이나 간장, 청국장 이런 것들을 발효하는. 그래서 육류, 어육제품, 빵, 유제품, 채소, 밥 등에 정식하여 부패의 원인이 된다. 식중독균은 아닙니다. 부패균입니다. 부패균. 대표적인 맹형균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와 인수 공통전염병을 일으키는 탄저균, 바실러스 안셀라시스. 저번 시간에 역사 속의 전염병 할 때 탄저균 나왔죠, 그죠? 탄저균. 내열성 포자는 100도씨에서 3시간, 120도씨 4시간 가열해도 잘 사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자를 행성하게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락토바실루스입니다. 일명 젖산균 속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젖산균에는 락토바실루스뿐만 아니라 뭐 루코노스도 있고 바이셀라도 있고 뭐 비피도박테리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피도박테라고 하는 요구르트 발효시키는 일반적으로 미호기성이고 운동성이었고 색소를 생산하는 무포자예요. 미호기성 즉 통성행기성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젖당을 분해하여 젖살을 생산하는 젖산균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대부분 유익한 균이 많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구르트 발효에 많이 사용하는 락토바실루스 불가리스 유제품 알죠? 요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불가리스. 그다음에 에시도필리스, 뭐 락토바스, 가제. 이거는 치즈에서 분리해서 락토바실루스 가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젖산 음료의 발효균은 맛, 향, 보존성을 향상시킨다. 뭐 치즈나 이런 거 말고도 유제품 발효에도 말고 우리 김치에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균. 그러나 우유나 버터를 변태시키고 육류, 소세지, 햄 등 표면에 점질물 생성 등 부패를 일으키기도 한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마이크로코커스입니다. 이게 마이크로니까 일반 세균보다 조금 작다고 생각하십니다. 동근데 조금 작은 균. 그래서 호기성, 통성, 행기성균이고 역시 단백질 분해력이나 강하나 전분 분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분해력이 강하니까 주로 어떤 식품을 부패시킨다? 육류 제품, 단백질이 많은 제품들. 그래서 뭐 유제품, 정류, 육류 등의 부패에 식품 부패의 대표적인 균이다. 내염성이 강하고 수분이 적은 식품에서 잘 형식한다. 그러니까 육체품 등에서 표면에 점질물을 형성하는 부패균이고 부패균이지 식중독균은 아닙니다. 병원성은 없다. 다음 슈도모나스. 소위 말해서 슈도가 뭔 뜻이냐면 가짜란 뜻입니다. 가짜. 일명 그리스어 유래어로 가짜란 뜻인데 이건 세상이 여기 분리하기도 그렇고 여기도 분리하고 그래서 가짜 미생물 그래서 슈도모나스가 하는데 일명 그람 음성 강균이고 호기성이며 종속 영양 생물입니다. 지금까지 다 나오는 거는 종속 영양 생물, 가업성 미생물을 빼고는 저온에서도 형식이 가능하고 혼행균. 그래서 단백질과 유지 분해력,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력도 뛰어나고 지방 분해력도 뛰어나다. 그래서 지방 제품도 상당히 산패를 많이 일으키는 균. 산패를. 그래서 우유, 달걀, 페루, 채소류 등의 중요한 부패균이다. 그다음에 행강색소를 형성하는데 항색, 적색, 갈색 등을 색소합니다. 그 중에 슈도몬에서 플로로센스. 그러니까 플로로가 뭔 뜻이냐면은 행강을 띈다는 말입니다. 행강을 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만 보면은 대충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플로렌스면 얘가 행강을 띠는 미생물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슈로몬에서 플로센스는 저온 생미며 지방 단백질 분해가 강하여 냉장 보관해도 부패를 일으키는 균이다. 저온성 세균이기 때문에. 그다음 대장균소. 금방 앞에도 대장균 분변 미생물에서 나왔는데 호기성, 통성, 행기성균이며 무포자, 강균을 얻는다. 그 다음에 젖산균처럼 젖당을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생성하는 장내 세균과에 속하는 세균이다. 그래서 대장균 우리가 식품 위생 실험을 할 때 식품에서 대장균이 있는지 없는지 실험을 할 때 이거 가지고 합니다. 젖당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접종을 시켜 가지고 산이나 가스가 생성되는지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에스체리카, 엔테로박터, 케비실라, 시트로박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품물 토양에 쉽게 검출되고 부패세균이며 식품의 분변 오염 지표균이자 에스체리카 콜리는 부패균도 있지만은 병원성균도 있다. 병원성균도. 프레테우스입니다. 주로 단백질 분해력이 강해서 육류의 부패균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프로테우스 몰가니 같은 것은 알카리성 식중독 분해균이다. 그러니까 어패류나 이런 단백질에 많은 단백질을 분해해가지고 거기서 단백질만 분해하면 되는데 다시 단백질을 저급 아민으로 만듭니다. 저급 아민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히스타민, 트리아민 이런 건데 히스타민 같은 경우는 치즈에서 처음 발견이 되는데 이게 많이 든 식품을 먹고 심장이 약한 사람이 먹고 심장 쇼크사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 분해에서 저급 아민이 많이 생성됩니다. 이런 균들이. 그다음 7번째 세르티아입니다. 색소를 생산하는 장내 세균과에 속합니다. 지금 간혹 실험실에 보면은 빨간균 보이죠? 빨간균, 분홍색균이나 보라색균, 지금 실험실에 있어. 그래서 그게 세르티아라고. 그래서 항색적소를 생산하는 주로. 그래서
적색 색소를 생산한다. 빵, 육류, 우유, 육류 등에서. 세레테리아 마사라젠시스 같은 경우는 단백질 분해력이 강해 부패균의 생선, 어묵, 쇠고기 등의 부패 원인균이며 수산 연제품 표면에 적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항색 포도상 알균입니다. 스테빌로코커스인데 항색 포도상 알균은 식품 위생에서도 중요하지만 공중보건학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균입니다. 이균은 그 중에 특히 스테빌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 해서 항색 포도상균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항색 포도상균은 실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미생물입니다. 염증을. 그래서 식품위생학뿐만 아니라 공중보건학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균입니다. 그래서 그람 양성 무포자 알균. 근데 왜 항색 포도 알균이라고 하냐면 동글동글한 것들이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포도송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색 포도 알균이라고. 그래서 스타빌로라는 뜻이 포도송이라는 뜻이. 포도송. 코코스는 말 그대로 알균. 그래서 한홍성 질환의 배은 원인균이며 항색 포도상 알균은 독소형 식중독의 원인균이다. 스테빌로코커스는 아까 항색 포도상균 알균 아레우스하고 스테빌로코커스 에피드리멘스라는 피부에 항상 존재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피부에. 근데 피부상 포도 알균 같은 경우는 식중독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식중독을. 그 다음에 왜 또 항색이냐? 배지에 비지의 미생물을 키우다 보면 얘가 노란색을 띠요. 노란색을. 그래서 항색 포도상 알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비브리오소.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비브리오 콜레라 같은 경우는 기원 전부터 인도에 있던 풍토병.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균입니다. 그 외에 이제 식중독균은 비브리오 파라헬몰리티쿠스를 해서 장염 비브리오. 그 다음에 비브리오 블리판커스를 해서 비브리오 폐혈증을 일으키는 균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성 호기성균이고 폐모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해수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이 균의 특징은 염농도 한 소금이 있어야 조금 자라는 겁니다. 열 번째 크리스티움 속입니다. 크리스티움 속 바실루스 속하고 비슷하게 그람 양성 강균으로서 내열성 포자를 형성합니다. 내열성 포자는 그래서 펜성 행기성이며 펜모로 운동을 합니다. 펜모로 운동. 육류 가공품 또는 통조림, 어패류, 채소류 등의 부패를 일으키는 균이다. 그리고 크리스티움 볼트늄이나 크리스티움 펄퍼리젠스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인데 크리스티움 펄퍼리젠스는 식중독 분류에 보면 중간형. 왜 중간형이냐? 그는 3장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티움 볼트늄은 독소형입니다. 독소요. 특히 여기에 독소가 형성되는데 3장에서도 잠시 이야기하겠지만 보툴륨이라는 독소를 생성합니다. 신경독소입니다. 근데 그걸 아주 정제를 잘해서 극미랑 투여하게 되면은 그게 뭐냐? 보톡소. 주름을 폐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움은 하나의 특징이 펜성행기성경. 그러니까 일명 절대행기성경. 그러니까 산소가 있으면 못 자라는 게. 그래서 밀봉된 통조림, 그다음 소세지나 햄도 겉에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 산소하고 접촉하지 않는 안쪽 부분에 이 미생물들이 자랍니다. 식품위생의 오염 지표 미생물인데 대장균군. 왜 대장균이 계속 나오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위생상에서. 그래서 콜리폼이라고 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대장균군을 실험을 할 때 이게 식품에 대장균군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걸 실험을 할 때 저땅 배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산가가스가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땅을 분해하여 산가가스를 형성하는 호기성 또는 통성 행기성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장 속에서 존재하는 대장균과 그와 비슷한 균을 통틀어 대장균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변에서 유래해야 되는 에스체리카, 케비실라, 시토박터 등이다. 그리고 식물에서 유래하는 엔테로박테린하고 의니아 속들이 있습니다. 식품에서는 대장균균이 검출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식품이 불결하게 취급이 됐다. 그러니까 조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똥 누고 나서 응가하고 나서 손을 안 씻는다든가, 그래 하면 똥이 많은 데서 요리를 했다든가. 그래서 하여튼 식품
여기서 대장균이 나왔다는 거는 분변이 오염돼 있을 가능성보다는 뭐다?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 위생적으로 잘 취급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열 처리 식품에서는 대장균이 불검출돼야 된다. 가열 후에는 식품위생적으로 취급돼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분변에 다수 존재하면 병원성과 항상 공존하는 세균을 오염지표균이다. 그래서 오염 미생물은 식중독균과 공존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패균의 오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장균 오염지표균은 대장균, 콜리폼, 대장균, 장알균, 엔테로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성 행기성균으로 호기적 조건에서 성장이 빠르고 다른 균과 구별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우리가 식품위생상에서 미생물 오염지표균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염지표균으로 우리가 흔히 대장균 실험을 많이 하는데 실제 대장균은 분변하고 많이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 분변하고 많이 관련된 것은 장알균입니다. 엔테로코커스. 그래서 좀 분변하고 오염도를 실험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다 실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염도 측정을 할 때는 대장균 실험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장균군 중에서 인척 분변에서 유래한 대장균으로 대장균과 분변 그리고 장내 병원들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식품으로부터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식품 분변에 오염됐을 것을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게 즉 식품이 위생적으로 취급이 되지 않았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균군이나 대장균은 가열이나 동결의 저항성이 약하기 때문에 가열식품, 동결식품에 대장균을 단독으로 주표 미생물을 사용한 것은 어렵다. 이게 정확한 위생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완 대책으로 뭘 하냐면은 장알균을 검사를 합니다. 가열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장알균은 엔테로코커스라 그러고 통성행기성 카탈라이저 음성균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필요하지 않으나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병원성은 없습니다. 특히 대장균보다는 건조, 고온, 냉동 환경의 저항력이 뛰어나서 냉동식품, 건조식품, 가열식품 등의 위생검사에 대장균보다는 훨씬 유용하다. 여기에 대표적인 장알균은 엔테로코커스 페이칼리스, 엔테로코커스 페이큐, 엔테로코커스 아비뇽 이런 3종의 균들을 검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한 겁니다. 대장균균과 장알균의 특성을. 일단 행태, 대장균균은 막대균, 그리고 장알균은 알균. 그람 염색을 했을 때 대장균은 음성, 장알균은 양성. 장내 균수는 분변 1g 중에 약 10억 마리 이상. 역시 분변 1g 중에 10억 마리 이상. 그 다음에 분변에서의 검출상 일부 동물에서 검출, 그 다음에 대부분의 동물에서 검출. 장간에서 검출상 대장균은 낮다. 왜냐? 환경이 변하면 대장균은 잘 죽기 때문에. 그런데 장알균은 높다. 분리 동정에 나는 들은 대장균이 좀 쉽다. 그런데 장알균은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빨리 실험을 할 때 식품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위생적으로 취급이 됐는지 할 때는 대장균을 먼저 실험하게 됩니다. 왜? 검출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다는 것은 검출이 실험이 쉽다. 그 다음에 결과를 빨리 볼 수 있다. 결과를. 그다음 동결 건조에 대한 저항성, 건조식품에 대한 생존성, 가열식품의 생존성, 대장균은 다 낮은데 엔테로코커스는 상대적으로 대장균보다는 높다. 자, 잠시 좀 쉬었다가 미생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